어서 오르십시오. 이 눈에 얼어 죽습니다. 폭설의 길이 끊긴 산중턱에 가마꾼도 상객도 없이 꽃가마 한 채가 놓여 있었습니다. 과거에 3번 낙방하고 노잣돈마저 떨어진 가난한 선비가 그 가마에 올랐습니다. 다홍 치마를 입은 여인이 말없이 언손을 잡아주었는데 그 여인의 붉은 댕기 끝이 한 뼘쯤 잘려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선비가 눈을 뜬 곳은 가마안이 아닌 눈밭에 선 봉분 앞이었지요. 달빛 아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문경 땅에 조령이라는 고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제라고 불렀지요. 새도 날아 넘기 힘들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었습니다. 경상도에서 한양으로 가려면 이 고개를 넘어야 했지요. 그러니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이 다 이 길로 다녔습니다. 봄이면 보찜을 진 젊은 선비들이 줄을 지어 올라갔지요. 그리고 가을이면 그 절반이 고개를 내려왔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무슨 낯으로 내려오겠습니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시연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이는 34이었고 상주 사람이었지요. 집안이 원래는 그럭저럭했습니다. 조부까지는 벼슬을 살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버지 대에서 기울었습니다. 논밭이 남의 손에 넘어가고 종들이 흩어졌지요. 시연이 19의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그때 남은 것이 초가 한 채와 책 몇 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요. 이마가 훤하고 콧날이 곧게 뻗은 얼굴이었지요. 눈썹이 짙고 눈매가 서글서글해서 웃지 않아도 사람이 편했지요. 키가 크고 어깨선이 반듯했습니다. 옷만 성했으면 어디 내놓아도 꿀리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이 문제였지요. 옥색 무명 도포가 빛이 다 바랬습니다. 소매뿌리는 해져서 실이 풀려 나왔고요. 허리끈은 끊어진 것을 2번 이어 묶었습니다. 그러니 얼굴만 귀하고 몸은 초라했지요. 이 사람이 22에 처음 과거를 보았습니다. 떨어졌지요. 28배 또 보았습니다. 또 떨어졌지요. 그리고 34 되던 그해 가을에 3번째로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이름이 없었습니다. 방목 앞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몰려 있었지요. 앞에서부터 훑어 내려가는데 시연의 눈이 작구 같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없구먼. 옆에 선 늙은 유생이 혀를 찼습니다. 자네도 없나? 없소이다. 허허, 그러면 나하고 같은 신세로세. 시연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틈을 빠져나와 골목으로 들어섰지요.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보찜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 든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요. 붓 한 자루와 빈 종이 몇 장이었습니다. 먹은 다 달아서 콩알만 했지요. 그리고 엽전이 12푼 남아 있었지요. 한양에서 상주까지 걸어가려면 열흘이 걸립니다. 12푼으로는 사흘도 못 버티지요. 시연이 그 엽전을 손바닥에 굴려보았습니다. 그러다 도로 주머니에 넣었지요. 걸어가면 되지. 이 사람이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는 남대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지요. 시연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32에 가셨고 형제도 없었지요. 혼인도 못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살림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중매쟁이가 몇 번 다녀갔는데 논밭이 없다는 말에 다 돌아섰지요. 글만 아는 사내한테 딸을 주겠소? 이 말을 시연이 문틈으로 들었습니다. 25 되던 해였지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혼잣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글만 아는 사내가 무슨 소용입니까? 시연이 그 뒤로 글을 팔아먹고 살았습니다. 남의 서찰을 대신 써주고 몇 푼을 받았지요. 고적을 옮길 때 문서를 봐주고 술 한 상을 받기도 했고요. 그것으로 근근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느냐 하면요. 제 글로 사람 하나 살려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밥을 먹인 적도 없고 병을 고친 적도 없지요. 남의 논 문서를 옮겨 적고 남의 청혼 서찰을 대신 써 주었을 뿐입니다. 내 붓이 무슨 쓸모가 있단 말인가. 시헌이 술이 들어가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웃었지요. 선비님, 그런 소리 마시오. 우리는 제 이름도 못 씁니다. 그것이 뭐 대단한 재주요. 대단하지요. 우리한테는 대단합니다. 시연이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한양에서 상주까지 걷는데 여드레가 걸렸습니다. 열흘 걸릴 길을 여드레에 걸었지요. 밥값을 아끼려고 하루에 100기씩 걸었기 때문입니다. 신이 다 해져서 발바닥이 갈라졌습니다. 그렇게 걸어서 시연이 세제 아래 주막에 닿았습니다. 동짓달 초순이었지요. 주막은 고개 초입에 있었습니다. 초가 3칸의 마당이 넓었지요. 과거철이면 선비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집이었지요. 그런데 그날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마루에 앉아 집신을 삼고 있었지요. 나이가 70이 넘어 보였습니다. 허리가 굽어 지팡이를 옆에 세워두었고요. 성이 추씨라 했지요. 이름은 칠봉이었습니다. 이 노인이 그 자리에서 40년을 주막을 했지요. 어르신, 하룻밤 묵을 수 있겠습니까? 주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흐렸지요. 뭐라고? 하룻밤 묵겠습니다. 아, 그러시게. 노인이 귀가 어두워 되묻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시연이 마루에 걸터 앉았지요. 돌아오는 길인가? 예. 이름이 있던가? 시연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허허. 노인이 집신을 내려놓았습니다. 몇 번째인가? 3번째입니다. 3번이면 많이 했네. 많이 했지요. 시연이 그렇게 답하고 마당을 보았습니다. 마당 끝에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지요. 잎이 다 떨어지고 까치밥만 두어 개 달려 있었습니다. 노인이 부엌에서 국밥을 한 그릇 내왔습니다. 시연이 주머니를 만졌지요. 어르신, 제가 지금 가진 것이 됐네. 그래도 국밥 한 그릇에 무슨 값을 받겠나. 노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시연이 그 그릇을 2손으로 받았지요. 국물이 뜨거웠습니다. 여드레 만에 먹는 뜨거운 것이었지요. 먹는데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시연이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이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척했지요. 40년 주막을 하면 그런 것을 압니다. 선비. 예. 이 고개를 넘을 참인가? 예. 상주로 갑니다. 오늘은 넘지 말게. 어째서요? 노인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낮고 무거웠지요. 눈이 오겠네. 오늘 안으로요? 오늘 밤에 올게야. 그것도 크게 올 게고. 시연이 하늘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하늘빛이 이상했지요. 그러면 내일 넘겠습니다. 그리하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물었지요.
자네 붓을 쥐고 다니는군. 예. 그를 아는가? 압니다. 노인의 눈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러면 하나 부탁하세. 말씀하십시오. 노인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종이를 한 장 들고 나왔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었지요. 여기다 이름을 하나 써주게. 누구 이름입니까? 내 처일세. 시연이 붓을 꺼냈습니다. 함자가 어찌 되십니까? 그것을 모르네. 시연이 손을 멈췄습니다. 모르십니까? 모르지. 옛날에는 아녀자 이름을 안 불렀거든. 노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댁내, 임자, 아이어미. 평생 그렇게 불렀네. 그러면 죽고 나서야 이름이 필요하더군. 노인이 그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사에 세우는 지방이라는 것이 있지 않나. 압니다. 거기 아녀자는 이름을 안 적네. 아무 씨라고만 적지. 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법도였으니까요. 그러니 내가 지방을 100번 써도 그 사람 이름은 한 번도 안 적히는 게야. 노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제사는 40년을 지냈네. 그런데 그 종이에 그 사람이 없어. 시연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 이름은 세상에서 아주 없어지는 게지. 어르신. 응. 친정에 물어보시면 친정이 없어졌네. 난리통에. 노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됐네. 늙으니 넋두리일세. 그런데 노인이 그 종이를 도로 접지 않았습니다. 한참 들여다보다가 이렇게 말했지요. 선비. 예. 사람이 2번 죽는 것을 아는가? 2번이요. 그러하네. 노인이 지팡이를 고쳐 쥐었습니다. 사람은 숨이 끊겨 1번 죽고 이름이 지워져 2번 죽느니라. 시연이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2번째 죽음이 더 오래 가지. 첫 번째는 하루면 끝나는데 2번째는 끝이 없어. 어르신. 내 처가 지금 2번째 죽음에 들어있네. 노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내가 그걸 40년 붙들고 있었어. 시연이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때는 그저 딱한 이야기로만 들었지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이 말이 이 사람 평생을 바꾸게 될 줄은요. 그날 밤에 시연이 그 주막에서 잤습니다. 복로방에 혼자 누웠지요. 자리에 누워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붓을 쥐고 다닌 것이 15해구나 하고요. 그동안 이 붓으로 무엇을 했던가. 남의 문서만 옮겨 적었지요. 시연이 돌아 누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노인의 말이 떠올랐지요. 이름이 지워져 2번 죽는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오래 남았는지 이 사람도 몰랐습니다. 그저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시렸지요. 새벽에 시연이 눈을 떴습니다. 창호지가 하얗게 밝아 있었지요. 문을 열어보니 마당에 눈이 한 잣쯤 쌓여 있었습니다. 아직도 내리고 있었고요. 허허, 정말로 왔구먼. 시연이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노인이 부엌에서 나오다가 그것을 보고 말했지요. 오늘은 못 넘네. 그렇겠습니다. 이틀은 있어야 길이 날게야. 시연이 마루에 앉았습니다. 이틀이면 밥값이 나가지요. 주머니에는 이제 8푼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응. 제가 이틀 동안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무엇을? 나무도 하고 물도 깃겠습니다. 노인이 시연을 한참 보았습니다.
선비가 나무를 하겠다고? 손이 놀면 마음이 더 힘듭니다. 노인이 그 말에 웃었습니다. 자네, 사람이 되었구먼. 과거는 못 되었습니다. 그것하고 그것은 다르네.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나무는 됐고, 자네는 붓을 들게. 예. 이 근방에 글 아는 사람이 없네. 노인이 마당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아랫마을에 가면 문서 봐 달라는 집이 여럿일 게야. 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세제 아랫마을에서 이틀을 묵게 되었습니다. 이 이틀이 무슨 이틀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지요. 아랫마을은 주막에서 10리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20채쯤 되는 작은 마을이었지요. 시연이 그 마을에 들어서서 사람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문서 볼 일 있는 집이 있소? 미시오? 그를 조금 압니다. 그 말이 돌자 반나절 만에 사람이 모였습니다. 산골 마을에 글 아는 사람이 오는 일이 드물었거든요. 논 문서를 봐 달라는 집이 셋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보낼 서찰을 써 달라는 노파도 있었고요. 시연이 하루 종일 붓을 들었습니다. 값은 받지 않았지요. 대신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저녁에는 떡을 2덩이 싸주는 집도 있었고요. 그 마을에서 시연이 이상한 소리를 하나 들었습니다. 논 문서를 봐준 집에서였지요. 주인이 술을 한 잔 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비님, 내일 고개를 넘으실 참이요? 예. 길이 나면 넘겠습니다. 넘으시거든 해 지기 전에 넘으시오. 눈 때문입니까? 눈도 눈인데. 주인이 말을 흐렸습니다. 시연이 잔을 내려놓았지요. 다른 까닭이 있습니까? 그 고개 중턱에서 밤에 뭘 봤다는 사람이 여럿이요. 무엇을 보았답니까? 가마요. 시연이 그 말에 웃었습니다. 가마가 무슨 대수입니까? 그게 그냥 가마가 아니라오. 주인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맨 사람이 없소.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가마꾼도 없고 상객도 없고 가마만 눈 속에 덩그러니 있다고 하오. 허허,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안 믿었소. 그런데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오. 시연이 술잔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답니까? 본 사람은 다 살아 내려왔소. 그러면 좋은 것 아닙니까? 좋기는. 주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아 내려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알았소. 알아요? 보름씩 자리 보전을 했지요. 헛소리를 하고. 무슨 헛소리를. 거기까지는 나도 모르오. 시연이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산골에는 이런 이야기가 흔하거든요. 이 사람이 원래 이런 것을 안 믿었습니다. 글 읽는 사람이라 그랬지요. 귀신 이야기를 들으면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서우니까 그런 걸 지어내는 게요. 그런데 그날은 어쩐지 그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잔을 비웠지요. 이틀 뒤에 눈이 그쳤습니다. 해가 나고 하늘이 맑아졌지요. 시연이 주막으로 돌아가 보찜을 챙겼습니다. 추 노인이 그것을 보고 물었지요. 넘을 참인가? 예. 오늘 넘으면 되겠구먼. 노인이 마당에 나와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갸웃했지요. 그런데 저 구름이 어떻습니까? 아닐세. 늙으니 눈이 흐려 그렇겠지. 노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왔지요. 주먹밥이 2덩이였습니다. 어르신, 이것까지. 고개를 넘을 참이 아닌가.
그렇습니다만 굶고 넘으면 안 되네. 시연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목이 메었지요. 어르신, 제가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갚을 것 없네. 노인이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자네가 어제 아랫마을에서 값을 안 받았다지. 별것 아닙니다. 별것이지. 노인이 그렇게 말하고 마당 끝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선비. 예. 해 지기 전에 넘게 그리하겠습니다. 시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세제는 오르는데 3시진이 걸립니다. 내려가는데 2시진이 걸리고요. 눈이 무릎까지 쌓여서 걸음이 더뎠습니다. 그래도 해가 중천일 때 출발했으니 넉넉하다 여겼지요. 그런데 반쯤 올랐을 때 하늘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시연이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보았지요.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허허, 이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흩날리는 정도였지요. 한 마장을 더 걸으니 굵어졌습니다. 또 한 마장을 걸으니 앞이 안 보였습니다. 바람이 눈을 옆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얼굴에 부딪히는데 살이 아릴 지경이었지요. 시연이 도포 자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걸었습니다. 넘기만 하면 된다. 이 사람이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꼭대기만 넘으면 내리막이니까요. 그런데 꼭대기가 안 나왔습니다. 한 시진을 걸어도 안 나왔지요. 2시진을 걸어도 안 나왔습니다. 시연이 그제야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바위도 안 보이고 나무도 안 보였습니다. 눈밖에 안 보였지요. 길을 잃었구나. 이 사람이 그 말을 소리내어 했습니다. 소리를 내니 더 무서웠지요. 발이 얼어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손도 안 움직였고요. 보찜끈이 어깨에서 자꾸 흘러내렸습니다. 해가 넘어갔습니다. 깜깜해졌지요. 시연이 소나무 밑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이 어깨에 쌓이기 시작했지요. 이 사람이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서러웠지요.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시연이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죽으면 봄에 누가 발견하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보찜에 이름을 새겨 두지 않았습니다. 장사꾼이 아니니 그런 것을 할 줄 몰랐거든요. 그러면 이름도 없이 묻힐 겁니다. 시연이 그 생각에 이르자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남의 이름은 그렇게 써주고 다녔는데 정작 제 이름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눈이 쌓이면 이상하게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잠이 오지요. 시연이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아래쪽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시연이 눈을 비볐지요. 헛것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얼어 죽기 직전에 헛것을 본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마였습니다. 눈 속에 가마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시연이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안 움직여서 손으로 무릎을 밀었습니다. 한 걸음 옮기는데 한참이 걸렸지요. 눈이 무릎까지 찼으니까요. 가까이 가서 보니 신행가마였습니다. 신행가마라는 것은 혼례를 치른 새색시가 시댁으로 갈 때 타는 가마지요. 사인교라고도 하고 신부것은 곱게 꾸민다 하여 꽃가마라고도 했습니다. 덮개 가장자리를 빙 둘러 오색 술이 달려 있었지요. 몸체에는 학이며 사슴이며 구름이 새겨져 있었고요. 지붕에는 호랑이 가죽이 얹혀 있었습니다. 신행길에 잡귀를 쫓는다고 그리했지요.
흰 무명천이 가마를 10십자로 둘러 묶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신행 가마의 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가마채가 눈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가마꾼이 내려놓은 자리 그대로였지요. 그런데 발자국이 없었습니다. 눈 위에 발자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연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람이 없었지요. 가마꾼도 없고 상객도 없고 짐꾼도 없었습니다. 이 가마가 어찌? 시연이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거기 누구 계시오? 대답이 없었습니다. 뉘대 가마요? 사람이 얼어 죽게 생겼소. 그때 가마 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시연이 그 자리에 멈춰 섰지요.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홍 치마에 노랑 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화롯을 걸쳤습니다.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다홍 겉옷에 모란이며 나비가 빼곡히 수놓여 있었지요. 혼례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를 쪽 지어 용잠을 꽂고 그 위에 족두리를 썼습니다. 소매 끝에는 흰 한삼을 들이왔고요. 비녀에 걸린 붉은 댕기 두 가닥이 어깨 앞으로 넘어와 가슴께로 흘러내렸습니다. 혼례의 신부가 들이우는 앞댕기였지요. 얼굴이 희고 눈이 컸습니다.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짙고 가지런했지요. 어두운 가마 아닌데도 그 눈만은 또렷했습니다. 어서 오르십시오. 여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눈에 얼어 죽습니다. 시연이 무릎이 꺾였습니다. 여인이 손을 뻗어 붙들었지요. 이런 다 얼었습니다. 낭자, 사내가 신부 가마에 오르는 법이 없소. 법을 따지실 때가 아닙니다. 여인이 시연의 팔을 끌었습니다. 오르십시오. 시연이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 안이 따뜻했습니다. 밖은 눈보라가 치는데 안은 봄날 같았지요. 바닥에 요가 깔려 있었습니다. 벽에는 붉은 천이 둘려 있었고요. 여인이 시연의 손을 잡아보았습니다. 손이 하얗게 얼었습니다. 괜찮소. 괜찮은지는 봐야 압니다. 여인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물이 담긴 놋대접이었지요. 찬물이었습니다. 손을 여기 담그십시오. 찬물이요? 언 손은 찬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인이 시연의 손을 대접에 담갔습니다. 갑자기 뜨거운 데 넣으면 살이 상하지요. 낭자가 그것을 어찌 아시오? 여인이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저도 언 적이 있어서요. 시연이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손끝이 저릿저릿하더니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시연이 저도 모르게 신음을 냈지요. 아프지요. 아프고 아파야 삽니다. 여인이 그렇게 말하고 대접을 치웠습니다. 발도 보십시다. 아니요, 그것까지는. 버선을 벗으십시오. 여인의 말투가 조용한데 물러설 데가 없었습니다. 시연이 버선을 벗었지요. 발가락이 시퍼랬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발가락을 이르실 뻔했습니다. 그렇소. 예. 여인이 발도 찬물에 담갔습니다. 그러고는 마른 천으로 닦아주었지요. 시연이 그 손을 보았습니다. 손이 곱고 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가마 안이 이만큼 따뜻한데 말이지요. 여인이 가마 한쪽에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 대추와 밤이 담겨 있었지요. 드십시오. 이것은 혼례 음식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어찌 손님에게. 이 안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인이 그렇게 말하고 대추를 하나 집어 주었습니다. 시연이 그것을 입에 넣었습니다. 씹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요. 맛이 잘 안 났습니다. 혀가 얼어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대추는 딱딱한 것이 분명히 느껴졌지요. 씹히는 것은 느끼는데 맛은 안 났습니다. 시연이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사흘을 굶었으니까요. 낭자. 예. 이 가마가 어디로 가는 길이요? 여인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 너머로 갑니다. 충주 쪽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마꾼은 어디 갔소? 여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연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여인이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비님, 예, 그를 아신다지요. 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그를 아는 것을 어찌 아시오? 손을 보면 압니다. 여인이 시연의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마디에 먹이 베어 있습니다. 시연이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말로 그랬지요. 15회 동안 씻어도 안 지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아오. 글은 아오. 그러면 여인이 말을 멈췄습니다. 말씀하시오. 이름 석자를 써 주실 수 있습니까? 시연이 그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산골에는 제 이름을 못 쓰는 사람이 많거든요. 아까 아랫마을에서도 그런 부탁을 여러 받았고요. 써 드리리다. 지금 종이가 있소. 시연이 보찜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어째서요?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쓰란 말이오? 여인이 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이 참 슬펐지요. 때가 되면 아실 것입니다. 시연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몸이 녹으니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주무십시오. 낭자는 어찌하시오? 저는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나가겠소. 나가시면 죽습니다. 여인이 그렇게 말하고 요를 펴 주었습니다. 이 가마는 손님 주무시라고 있는 가마입니다. 시연이 그 말도 흘려들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인심 좋은 말인 줄 알았지요. 시연이 누웠습니다. 여인이 그 옆에 단정히 앉아 있었지요. 시연이 눕고 나서 여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붉은 댕기 두 가닥이 가슴 앞으로 곧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지요. 그런데 한쪽이 짧았습니다. 왼쪽은 허리까지 내려오는데 오른쪽은 가슴께에서 끊겨 있었지요. 가위로 자른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뜯긴 자리였습니다. 한 뼘쯤 되는 길이가 없었습니다. 낭자. 예. 댕기가 상했소. 여인이 손으로 댕기 끝을 만졌습니다. 한참 만지고 있었지요. 그러합니다. 어쩌다 그리 되었소? 여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연이 그 침묵이 이상해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눈꺼풀이 무거웠지요. 잠이 밀려왔습니다. 잠들기 전에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들은 말이 있었습니다. 선비님. 예. 제가 여기 있다고 누구에게든 말해 주십시오. 시연이 그 말에 대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지요. 잠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사람 하나를 만나 살았구나 하고요.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생각이 뒤집혔습니다. 시연이 눈을 떴습니다. 하늘이 보였지요. 밝았습니다. 눈보라가 그치고 해가 나 있었습니다. 시연이 그것을 보고 잠시 멍했습니다. 가마 안에서 잤는데 하늘이 보이니 말입니다. 몸을 일으켰지요. 눈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몸에 눈이 한 자쯤 쌓여 있었습니다. 시연이 벌떡 일어섰지요. 가마가 없었지요. 지붕도 없고 붉은 천도 없고 가마채도 없었습니다. 눈밭이었습니다. 시연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소나무 두어 그루가 서 있고 그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지요. 봉분이었습니다.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크지 않았지요. 풀이 자랄 대로 자랐다가 눈에 덮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무덤이었습니다. 시연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지요. 다리에서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보찜이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멀쩡했지요. 붓도 있고 종이도 있고 엽전 8푼도 그대로였습니다. 시연이 제 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이 성했지요. 하얗게 얼었던 것이 도로 살아 있었습니다. 버선을 벗어 발을 보았습니다. 발가락도 다 성했지요. 얼어 죽을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시연이 무덤 쪽을 보았습니다. 봉분에 눈이 덮여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봉분 앞에 눈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앉았던 자리처럼 동그랬지요. 거기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놋대접이었습니다. 시연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어젯밤에 제 손을 담갔던 대접이었으니까요. 안에 물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시연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태 귀신 이야기를 안 믿었습니다. 글 읽는 사람이라 그랬지요. 들을 때마다 웃어 넘겼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서 지어내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대접이 들려 있었으니까요. 시연이 무릎을 꿇은 채로 절을 했습니다. 2번 하고 반번을 더 했지요. 돌아가신 분께 하는 절이 그렇습니다. 절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허나 어젯밤에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시연이 보찜을 풀었습니다. 안에서 주먹밥 2덩이를 꺼냈지요. 주 노인이 싸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봉분 앞에 놓았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이것뿐입니다. 그러고는 일어서려는데 손끝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눈 속에서 붉은 것이 삐죽 나와 있었지요. 시연이 그것을 조심스럽게 뽑았습니다. 천 조각이었습니다. 붉은 댕기 끝이었지요. 한 뼘쯤 되는 길이었지요. 시연이 그것을 손바닥에 펴보았습니다. 색이 바래고 오리사 같지요. 오래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끝이 잘려 있었습니다. 가위로 자른 자리가 아니었지요. 무언가에 걸려 뜯긴 자리였습니다. 시연의 등이 서늘해졌지요. 어젯밤에 본 바로 그 댕기였으니까요. 시연이 그것을 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해가 중천에 올랐을 때 시연이 일어섰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사방을 둘러보니 저 아래쪽으로 길이 보였습니다. 큰 길이었지요. 시연이 그 길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봉분 하나가 눈밭에 덩그러니 있었지요. 그런데 내려가는 방향이 이상했습니다. 시연이 걸음을 멈추고 해를 보았지요.
이쪽이 문경이 아닌가. 고개를 넘었어야 하는데 도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밤새 걸어 올라간 길을 하룻밤새에 되짚어 내려온 셈이지요. 시연이 그것도 이상하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한 시즌쯤 내려가니 낯익은 초가가 보였거든요. 주 노인의 주막이었습니다. 시연이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노인이 마루에서 집신을 삼다가 고개를 들었지요. 노인이 집신을 놓쳤습니다. 자네, 어르신, 자네 어제 넘지 않았나? 넘었습니다.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어제 무슨 눈이 왔는지 아나? 압니다. 어제 그 고개에서 사람이 하나 죽었네. 시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늘 아침에 실려 내려왔어. 상주로 가던 장돌뱅이 일세. 어디서요? 중터 근처에서. 노인이 혀를 찼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살았나? 시연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어디서 잤나? 어르신. 응. 시연이 마루에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지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무덤가에서 깼습니다. 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 했나? 봉분 앞에서 깼습니다. 어느 봉분?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소나무 두 그루 사이에 하나 있었습니다. 노인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이렇게 물었지요. 자네, 예. 거기서 뭘 봤나? 가마를 보았습니다. 노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가마 안에 사람이 있던가?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차림이 어떻던가? 다홍치마에 연두 저고리였습니다. 노인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혼례 차림이었습니다. 족두리를 쓰고 앞댕기를 들이웠고요. 댕기.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댕기가 어떻던가? 시연이 품에서 1000조각을 꺼냈습니다. 끝이 이만큼 잘려 있었습니다. 노인이 그것을 보고 손을 뻗다가 도로 거두었습니다. 만지기가 무섭구먼. 어르신. 응. 이 무덤을 아십니까? 노인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술을 한 병 들고 나왔지요. 제가 파는 술을 제가 마시더군요. 자네. 예. 내가 이 자리에서 40년을 주막을 했네. 압니다. 그동안 그 가마를 봤다는 사람이 내 실세. 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네까지 5이고. 넷이요. 그러하네. 노인이 술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한 걸세. 무엇이 이상합니까? 넷 다 그 고개에서 죽을 뻔한 사람들이었어. 예. 그런데 다 살아서 내려왔네. 시연이 그 말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르신. 응. 그러면 그 가마가 사람을 살리는 가마입니까?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닐세. 그럼요. 그 여인이 아무나 안 태우네. 노인이 술잔을 도로 들었습니다. 살렸다는 사람이 넷인데 그 고개에서 죽은 사람은 훨씬 많거든. 그러면 그 넷한테 무언가 있는 게지. 시연이 그 말에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르신, 그 넷이 누굽니까? 둘은 벌써 갔네. 노인이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하나는 늙어서 가고 하나는 병으로 갔지. 나머지 둘은요. 하나는 충주에 있고. 노인이 시연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이 마을에 있네.
시헌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 마을이요? 그러하네. 뉘십니까? 노인이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구 서방일세. 구 서방이 누굽니까? 이 아랫마을 유지지.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자네 그 사람한테는 가지 말게. 어째서요? 그 사람은 그 가마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 달라지네. 시헌이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어르신. 응. 그 무덤이 누구 무덤입니까? 노인이 술잔을 감쌌습니다. 한참 있다가 이렇게 답했지요. 이름을 모르네. 모르십니까? 아무도 모르네. 노인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내가 자네한테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구먼. 들려주십시오. 15년 전 일일세. 시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해 동짓달에 이 고개에서 일이 하나 났네. 노인이 술을 또 한 잔 따랐습니다. 문경 쪽에서 신행이 하나 넘어갔어. 신행이요. 그러하네. 신부를 태운 가마가 고개를 넘었지. 어디로 갑니까? 충주일세. 고개 넘어 황씨 댁으로 가는 길이었어. 시헌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째서 동짓달에 신행을 했습니까? 그것이 이상한 일이지. 노인이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혼사는 봄가을에 하는 법인데 그 집은 굳이 동짓달에 나를 잡았네. 까닭이 있었겠지요. 있었겠지. 나는 모르네.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신행이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잤어. 그러셨습니까? 신부가 19이었네. 노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가마에서 잠깐 내렸는데 족두리 아래 얼굴이 참 고왔지. 이름을 물으셨습니까? 물었지. 그런데 노인이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상객이 대신 대답하더군. 아씨라고만 부르라고. 어째서요? 모르네. 그때는 그런 집이 덜어 있었어. 시헌이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떠났네. 날이 어땠습니까? 흐렸지. 노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하늘을 보고 알았어. 눈이 오겠다고 말씀은 하셨습니까? 했네. 그런데요. 안 들었어. 노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교군 우두머리가 그러더군. 눈 오기 전에 넘겠다고. 시헌이 술상을 짚었습니다. 이 말이 어디서 들어본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 마당에서 제가 한 말이었지요. 그래서 넘었습니다, 그려. 넘었지. 그러고는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날 밤에 고개가 막혔네. 그러면 그 신행은 어찌 되었습니까? 닷새 뒤에 소식이 왔어. 무슨 소식이요? 노인이 술잔을 밀어 놓았습니다. 신부가 달아났다더군. 시헌이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달아나요? 그러하네. 딴 사내와 짜고 고개에서 내뺐다고. 눈보라 치는 고개에서요? 그러니까 말일세. 노인이 손으로 무릎을 짚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안 믿었네. 어째서요? 그 아이가 가마에서 내렸을 때 내가 봤거든. 노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 무서워서 떠는 손이었지. 그러면 달아날 아이는 그렇게 안 떠네. 시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온 마을이 그 말을 믿었네. 어째서 믿었습니까? 교군들이 그리 말했으니까. 노인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넷이 입을 맞춰 말하는데
누가 안 믿겠나. 시연이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어르신. 응. 그 교군 우두머리가. 말하지 말게. 노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자네가 짐작하는 그 사람이 맞네. 시연이 그날 주막에서 하룻밤을 더 묵었습니다. 잠이 안 왔지요. 천장을 보고 누워있는데 자꾸 그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도요. 제가 여기 있다고 누구에게든 말해 주십시오. 시연이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곱씹을수록 이상했지요. 살려달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원통하다는 말도 아니었고요. 여기 있다고 말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연이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지요. 15년 동안 아무도 그 여인이 거기 있는 줄 몰랐던 겁니다. 시연이 그 자리에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시연이 주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응. 그 신부의 친정이 어디입니까? 노인이 손을 멈췄습니다. 자네 무슨 생각인가? 찾아가 보려 합니다. 어째서? 시연이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제가 그 가마에 탔습니다. 탔지. 밥도 얻어먹었습니다. 시연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 밥값을 안 치르고 상주로 가면 사람이 아니지요. 노인이 그 말에 한참 있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네가 살아 내려온 까닭을 알겠구먼. 노인이 손으로 방향을 짚었습니다. 아랫마을 끝집일세. 명시요. 그러하네. 신부 아비가 그 마을 설이었어. 설이면 아전 아닙니까? 그러하네. 그러니 살림이 궁하지는 않았지. 노인이 지팡이를 고쳐 쥐었습니다. 그런데 자네. 예. 그 집 노파가 아무도 안 들이네. 어째서요? 15년을 그리 살았네. 시연이 그 말을 듣고 길을 나섰습니다. 아랫마을 끝집은 찾기 쉬웠습니다. 살인문이 늘 닫혀 있는 집이었거든요. 시연이 그 앞에 서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계십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계십니까? 한참 만에 문 안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미시오. 지나가는 선비올시다. 물은 우물에서 뜨시오. 물을 얻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노파가 얼굴만 내밀었지요. 나이가 63쯤 되어 보였습니다. 마르고 등이 굽었지요. 눈두덩이 부어 있었고 손등에 검버섯이 피었습니다. 그러면 뭐요? 15년 전 신행일로 왔습니다. 노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고는 문을 닫으려 했지요. 할머니, 갈 길 가시오. 제가 그 아씨를 배웠습니다. 문이 멈췄습니다. 뭐라 했소? 그 고개에서 배웠습니다. 노파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했지요. 미친 사람이구먼. 할머니, 우리 집에 그런 아이 없소. 없다니요. 없다면 없는 줄 아시오. 노파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시연이 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 앞에 대고 이렇게 말했지요. 다홍치마에 연두 저고리를 입고 계셨습니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났습니다. 소매 끝에 매화가 2송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안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연이 문에 귀를 대었지요. 그런데 더는 아무 소리도 안 났습니다. 시연이 그날 하루 종일 마을을 돌았습니다.
사람을 붙들고 물었지요. 그런데 다들 입을 다물었습니다. 몰라요. 그런 일이 있었소. 나는 그때 여기 안 살았소. 한 사람도 아니고 10사람이 다 그랬습니다. 시연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15년 전 일이라도 마을에서 혼사가 났으면 다들 알지요.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해가 기울 무렵에 시연이 우물가에서 안악 하나를 만났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었지요. 나이가 40쯤 되어 보였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예. 명신의 아씨를 아십니까? 안악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지요. 선비님, 그 이름 함부로 꺼내지 마시오. 어째서요? 구 서방 귀에 들어가면 시끄럽소. 구 서방이 무슨 상관입니까? 안악이 물동이를 고쳐 이었습니다. 이 마을 논이반은 그 집 것이오. 그래서요? 우리 집도 그 집 논을 붙이오. 안악이 그렇게 말하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연이 그 뒷모습을 보다가 다시 불렀지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안악이 돌아보았습니다. 그 아씨 함자가 어찌 되십니까? 안악이 시연을 한참 보았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저었지요. 나도 모르오. 모르십니까? 우리는 아씨라고만 불렀소. 안악이 그러고는 서둘러 갔습니다. 시연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마을 전체가 그 이름을 모르는 겁니다. 아니,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워진 것이지요. 그날 저녁에 시연이 주막으로 돌아가는데 길목에서 사람 셋을 만났습니다. 가운데 선 사람이 나이가 50 중반쯤 되어 보였지요. 얼굴이 널쩍하고 목이 굵었습니다. 배가 나왔고요. 감나가는 무명 두루마기를 걸쳤는데 어쩐지 어색했습니다. 신발만 유독 좋았지요. 선비님이시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구만석이요. 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시연입니다. 오늘 우리 마을에서 뭘 물으셨다지? 물었습니다. 뭘 물으셨소? 15년 전 신행을 물었습니다. 구만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런 건 왜 물으시오? 까닭이 있습니다. 까닭이 뭐요? 시연이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제가 그 고개에서 하룻밤 잤습니다. 구만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시연이 그것을 보았지요. 허허. 구만석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는 소리가 마른 소리였지요. 선비님, 그 고개에서 헛것을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오. 헛것입니까? 헛것이지. 얼어 죽기 직전에는 다들 그런 걸 보. 어떻게 그리 잘 아십니까? 구만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 하셨소? 헛것을 본 사람의 사정을 잘 아시기에 여쭙습니다. 구만석이 시연을 노려보았습니다. 선비님. 예. 길 가는 사람은 길만 가시오. 그리하겠습니다. 남의 마을 일에 참견하면 다친 법이오. 구만석이 그렇게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뒤에 선 두 사람도 따라갔지요. 시연이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눈에 걸렸습니다. 구만석의 왼쪽 손등이었지요. 거기 오래된 흉이 있었습니다. 살갗이 얼룩덜룩하고 뒤틀린 자국이었습니다. 동상 자국이었습니다. 시연이 그것을 보고 걸음을 멈췄지요. 이 사람이 15해 동안 문서를 봐주며 사람 손을 숱하게 보았거든요. 동상 자국이 저 정도면 눈밭에서 하룻밤은
꼬박 세운 손입니다. 시연이 주막으로 돌아와 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응. 구 서방 손에 흉이 있습니다. 노인이 술잔을 들다가 놓았습니다. 봤나? 보았습니다. 그것이 15년 되었네. 노인이 그렇게 말하고 한참 있다가 덧붙였지요. 그해 동짓달에 얻은 것일세. 시연이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보찜을 챙기는데 추 노인이 물었지요. 어디 가나? 충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인이 손을 멈췄습니다. 거기는 왜? 신부가 가려던 집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황씨 댁 말인가? 예.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 그 집은 함부로 못 들어가네. 어째서요? 진사 대길세. 문지방부터가 높아. 문지방은 넘으면 되지요. 노인이 그 말에 잠깐 웃었습니다. 자네가 참 딱딱한 사람이구먼. 그런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시연이 보찜을 맸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그것을 붙들었지요. 자네. 예. 빈손으로 가면 문전박대일세. 제가 가진 것이 붓뿐입니다. 그 붓이면 되네. 노인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종이를 한 뭉치 들고 나왔습니다. 이걸 가져가게. 어르신, 이것은 내가 40년 모은 것일세. 쓸 데가 없어 묵혀두었지. 노인이 그것을 시연의 보찜에 넣었습니다. 양반댁에 들어가려면 서찰을 쓸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법이야. 어떻게 아십니까? 주막에 40년 있으면 다 아네.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마당 끝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선비. 예. 자네가 그 이름을 찾거든. 노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네, 저 이름도 한번 생각해 주게. 시연이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어르신. 됐네. 늙은이 욕심일세. 노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시연이 고개를 깊이 숙이고 길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날이 좋았습니다. 눈이 굳어 발이 빠지지 않았지요. 고개를 오르면서 시연이 그 무덤 자리를 찾아보았습니다. 한나절을 헤맸는데 못 찾았습니다. 분명히 어제 아침에 거기 있었는데 말이지요. 시연이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낭자,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이름을 알아오겠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넘었습니다. 충주 황씨댁은 읍내에서 10리쯤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기와집이 세 채의 담이 높았지요. 대문 앞에 하인이 둘 서 있었습니다. 시연이 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지요. 상주에서 온 한시연이라 하오. 진사 어른을 뵙고자 하오. 무슨 일로 오셨소? 그를 좀 아오. 문서 볼 일이 있으면 봐 드리려 왔소. 하인이 시연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돌아가시오. 기다리겠소. 시연이 대문 옆에 앉았습니다. 한 시진을 앉아 있었지요. 두 시진을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에 대문이 열렸지요. 들어오시오. 시연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랑채 마루에 사내가 하나 앉아 있었지요. 나이가 4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길고 말랐지요. 눈썹이 곧고 눈매가 찢어졌습니다. 입꼬리가 늘 살짝 내려가 있었고요. 짙은 남색 도포에 매듭이 반듯했습니다. 옷차림에 흠이 하나 없었지요. 황두헌이었습니다. 자네가 그를 안다고? 압니다. 어디서 배웠나?
집에서 배웠습니다. 과거는 3번 보았습니다. 황도헌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3번이면 그만둘 때가 되었군. 시연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무엇을 봐주겠다는 것인가? 대개 오래된 문서가 있으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값은 반만 주시면 됩니다. 황도헌이 그 말에 시연을 다시 보았습니다. 반만. 예. 자네, 사람이 급하구먼. 급합니다. 황도헌이 잠시 생각하더니 하인을 불렀습니다. 광에 있는 문서함을 내오너라. 그렇게 해서 시연이 그 집에서 사흘을 묵게 되었습니다. 문서함이 3개였습니다. 논문서와 세곡 장부와 혼서가 들어 있었지요. 시연이 그것을 하나하나 펴서 정리했습니다. 낮에는 문서를 보고 밤에는 새로 옮겨 적었지요.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시연이 혼서함을 열었습니다. 혼서라는 것은 혼인할 때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보내는 문서지요. 거기에 2집 이름과 사주와 날짜를 적습니다. 황씨 댁 혼서가 6장이었습니다. 시연이 그것을 날짜 순으로 늘어놓았지요. 그 중에 한 장이 있었습니다. 15년 전 동짓달 것이었습니다. 시연이 그 장을 등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신랑 쪽에 황도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부 쪽에는 문경서리 명씨의 딸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그런데 이름 자리가 이상했습니다. 먹으로 뭉개져 있었습니다. 한 번 지운 것이 아니었지요. 몇 번을 덧칠해서 종이가 다 상해 있었지요. 시연이 그것을 등잔불에 비춰보았습니다. 먹이 두꺼워서 아래 글자가 안 보였지요. 시연이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혼서는 2집이 한 장씩 나눠 갖는 문서입니다. 이 집에 있는 것이 이렇게 지워졌으면 어느 쪽이 지은 것입니까? 이 집이지요.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무엇을 보는가? 시연이 돌아보았습니다. 황도헌이 문가에 서 있었지요. 혼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정리할 것이 없네. 황도헌이 방으로 들어와 그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른. 응. 이 혼서는 어찌 된 것입니까? 파혼일세. 파혼이요. 그러하네. 신부가 오다가 달아났어. 황도헌이 그 종이를 도로함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은 어째서 지웠습니까? 황도헌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 했나? 이름 자리가 먹으로 뭉개져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네가 알 바 아닐세. 어르신, 그만하게. 파혼이면 파혼이라 적으면 되지 않습니까? 시연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어째서 이름을 지우십니까? 황도헌이 시연을 노려보았습니다. 자네, 지금 나를 신문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러면 입을 다물게. 황도헌이 문서함을 닫았습니다. 자네 사흘 값은 내일 아침에 주겠네. 밥 먹고 가게. 어르신. 응. 그 아씨 함자만 알려주십시오. 모르네. 신부 이름을 모르십니까? 기억이 안 나네. 황도헌이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시연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지요. 혼인할 뻔한 여인의 이름을 기억 못하는 사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이름을 지우기까지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아니라 없애려 한 것이지요. 시연이 그날 밤에 종이를 한 장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그 혼서에 적힌 글씨를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지워진 자리 말고 나머지 부분을 다 옮겼지요. 날짜와 사주와 문경서리 명시라는 글자를요. 그리고 하나를 더 옮겼습니다. 그 혼서를 쓴 사람의 글씨체였습니다. 획을 꺾는 자리와 삐침을 빼는 버릇을 그대로 따라 그렸지요. 시연이 15해 동안 남의 글씨를 옮겨 적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글씨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이튿날 아침에 시연이 그 집을 나왔습니다. 황도헌이 마루에서 엽전 20푼을 던져 주었지요. 가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네. 황도헌이 시연을 불러 세웠습니다. 문경 쪽에는 가지 말게. 시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째서요? 거기 사람들이 자네를 안 좋아할 게야. 제가 무엇을 했다고요? 자네가 무엇을 하는지 다 아네. 황도헌이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연이 그 말에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집과 그 마을이 이어져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시연이 다시 고개를 넘었습니다. 문경 아랫마을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시연을 보고 슬금슬금 피했지요. 주막에 들어가니 주 노인이 낯빛이 안 좋았습니다. 자네 왔나? 예. 자네 며칠 새 소문이 났네. 무슨 소문이요? 노인이 술잔을 밀어 놓았습니다. 자네가 헛것을 보고 미친 사람이 되었다더군. 시연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또 무슨 말이 돕니까? 자네가 명신의 노파를 홀려서 재물을 뜯으려 한다고. 허허. 시연이 웃었습니다. 웃는데 속이 쓰렸지요. 그 노파한테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일세.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믿네. 어째서 믿습니까? 믿고 싶으니까. 노인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자네가 오르면 이 마을이 15년 동안 뭘 한 것이 되나. 시연이 그 말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날 밤에 일이 났습니다. 시연이 복로방에서 자는데 밖에서 소리가 났지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사내 셋이 들어왔습니다. 일어나시오. 시연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구만석이 뒤에 서 있었지요. 보찜을 좀 봅시다. 어째서 남의 짐을 봅니까? 마을에서 물건이 없어졌소. 제가 훔쳤다는 말씀이요? 보면 알 것 아니요. 사내들이 보찜을 뒤집었습니다. 붓과 종이가 방바닥에 쏟아졌지요. 엽전도 굴러다녔습니다. 그때 사내 하나가 무언가를 집어들었지요. 붉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이게 뭐요? 시연이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려놓으시오. 구만석이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 굳었지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디서? 고개에서 주웠소. 구만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사람이. 구만석이 그 천 조각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났느냐고 묻지 않소. 봉분 앞에서 주웠소. 봉분. 구만석이 그 말에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마루 끝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요. 태워라. 예. 태우란 말이다. 구만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내 하나가 그것을 화로에 던졌습니다. 시연이 달려들었지요. 불길이 천 조각에 붙었습니다. 시연이 맨손으로 그것을 끄집어냈습니다. 손바닥이 익었습니다. 그래도 놓지 않았지요. 시연이 그것을 품에 넣고 구만석을 보았습니다. 구서방.
뭐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는군요. 구만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물건이면 태우라 하지 않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구만석이 사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내일 아침까지 이 마을을 떠나시오. 안 떠나면요. 떠나게 될 것이오. 시연이 그 밤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손바닥이 익어서 물집이 잡혔지요. 붓을 쥘 수가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추 노인이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자네, 예, 오늘 떠나게. 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도 그리 말씀하십니까? 내가 자네를 내쫓는 게 아닐세. 노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자네를 그냥 안 두네. 압니다. 그런데 어째서 안 가나? 시연이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지금 가면 어찌 됩니까? 어찌 되기는. 상주로 가서 살면 되지. 그러면 그 낭자는요? 노인이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 가마에 탔습니다. 언 손을 녹여주셨고요. 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로 잇고 가면,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노인이 그 말에 한참 있다가 술을 한 잔 따랐습니다. 자네가 그러면 다치네. 압니다. 많이 다칠 게야. 그래도 하겠습니다. 시연이 그날 마을을 다시 돌았습니다. 익은 손에 헝겊을 감고요. 집집이 문을 두드렸지요. 15년 전 신행을 기억하십니까? 문이 안 열렸습니다. 열려도 곧 닫혔지요. 미안하오, 선비님.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오. 구서방론을 붙이는 처지요. 시연이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지요. 이 사람도 가난했으니 그 마음을 알았거든요. 해가 기울 무렵에 시연이 명신의 살인문 앞에 다시 섰습니다. 할머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재물을 뜯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지요. 시연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낭자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문 안쪽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났습니다. 제가 여기 있다고 누구에게든 말해달라 하셨습니다. 바람이 살인문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연이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노파가 서 있었지요. 눈이 붉었지요. 선비님. 예. 내 딸은 달아난 아이요. 할머니. 달아난 아이라고 온 마을이 아오. 노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걸 아니라고 하면 어찌 되는지 아시오. 어찌 됩니까?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리가 되오. 시연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달아났으면 어디서든 살아있는 것이요. 노파가 소매로 눈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지 않소. 시연이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노파가 15년 동안 그 거짓말을 붙들고 산 까닭을요. 딸이 도망친 사람이어야 살아있는 겁니다. 할머니, 가시오. 제가 그 아이를 배웠습니다. 가시오. 노파가 문을 닫았습니다. 시연이 그 밤에 주막 복로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있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났지요. 손바닥이 욱신거렸습니다. 붓을 못 쥔 지 이틀이 되었고요. 시연이 몸을 일으켜 보찜에서 붓을 꺼냈습니다. 15 태를 쓴 붓이었습니다.
털이 다 닳아 몽당붓이 되었지요. 시연이 그것을 두 손으로 쥐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용인가? 이 사람이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과거에 3번 떨어졌지요. 남의 문서만 옮겨 적고 살았고요. 이제는 남의 마을에서 미친 사람 소리를 듣습니다. 시연이 그 붓을 부러뜨리려고 양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때였지요. 주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숨이 끊겨 1번 죽고 이름이 지워져 2번 죽느니라. 시연이 손에서 힘을 뺐습니다. 붓을 내려다 보았지요. 내 붓이 쓸모없다 하였는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이름을 되찾는 일은 붓으로만 되는 일이었습니다. 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지요. 문서를 읽고 글씨를 알아보고 이름 석자를 적어 남기는 일.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마을에 하나뿐이었습니다. 시연이 붓을 도로 보찜에 넣었습니다. 내가 여기 온 까닭이 있었구나. 그날 밤 3경쯤에 살인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연이 문을 열었지요. 명신의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보퉁이를 하나 안고 있었지요. 할머니, 들어가도 되겠소. 시연이 방으로 들였습니다. 노인이 등잔에 불을 붙였지요. 노파가 한참을 앉아 있다가 그 보퉁이를 풀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요. 상보였습니다. 밥상을 덮는 보자기지요. 흰 무명에 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매화 2송이였지요. 색이 바래고 올이 달았지만 매화는 또렷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노파가 그 상보를 손으로 쓸었습니다. 내가 15년을 이걸 덮었소. 무엇을 덮으셨습니까? 밥상이요. 노파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 아이 혼산 날마다 상을 차렸소. 시연이 숨을 삼켰습니다. 동짓달 열이래요. 해마다 그날의 상을 차려놓고 노파가 말을 멈췄습니다. 차려놓고 아무한테도 안 보였소. 어째서요? 달아난 아이한테 무슨 상을 차리느냐고 할 테니까. 노파가 소매로 눈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밤에 차렸다가 새벽에 치웠소. 시연이 그 상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응. 이 매화를 누가 놓았습니까? 내가 놓았소. 언제요? 그 아이 혼사가 정해지고 나서. 노파가 손끝으로 매화를 짚었습니다. 혼수를 지으면서 저고리 소매에도 같은 걸 놓았소. 시연이 그 말에 몸이 굳었습니다. 소매예요. 그러하오. 2송이씩. 시연이 품에서 붉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것 좀 보십시오. 노파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요. 이게 고개에서 주웠습니다. 노파가 그 천 조각을 뒤집었습니다. 댕기 끝 안쪽에 실밥이 남아 있었지요. 무언가를 놓았다가 뜯어진 자리였습니다. 노파가 그 실밥을 손끝으로 만졌지요. 내가 여기 매듭을 지었소. 매듭이요. 댕기 끝이 풀리지 말라고 내가 손수 지었소. 노파의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이 매듭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 나 하나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노파가 그 천 조각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러고는 소리 없이 울었지요. 시연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만에 노파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비님. 예. 우리 아이가 어디 있소? 고개 중턱에 계십니다. 살아 있소. 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파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면 죽었구려. 할머니, 15년 만에 죽었구려. 노파가 그렇게 말하고 한참 있다가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아까와 달랐지요. 물기가 있는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선비님, 예. 내가 그동안 무서워서 못 물었소. 압니다. 이제는 안 무섭소. 노파가 상보를 개어 무릎에 올렸습니다. 우리 아이 이름을 아시오? 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그것을 알아내려고 왔습니다. 노파가 그 말에 한참 시연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했지요. 수련이요. 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수련이요. 노파가 그 이름을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이었지요. 말하고 나서 노파가 제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러고는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수련아. 방 안에 그 소리만 났습니다. 수련아. 시연이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파가 울음을 그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비님, 예. 이제 무엇을 하면 되겠소? 날이 밝자 시연이 주막을 나섰습니다. 주 노인이 따라 나왔지요. 어디로 가나? 관으로 갑니다. 자네 혼자입니다.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마당에 섰습니다. 내가 같이 가겠네. 어르신, 다리는 성치 않아도 입은 성하네. 노인이 그렇게 말하고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 살인문을 나서니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구만석이었습니다. 혼자였지요. 시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구서방. 구만석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하룻밤새에 폭삭 늙어 있었지요. 비키시오. 선비님. 구만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봉분 말이오. 예. 누가 만든 줄 아시오? 시연이 그 말에 몸이 굳었습니다. 내가 만들었소. 방 안이 아니라 마당인데도 소리가 뚝 끊긴 것 같았습니다. 그 해봄에 눈이 녹고 내가 올라갔소. 구만석이 손등에 흉을 문질렀습니다. 거기 그대로 있습디다. 가마도 그대로 있고. 그러면 내가 흙을 덮었소. 사흘 걸렸소. 시연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봉분까지 만들어 놓고 내려왔소. 어째서 관에 알리지 않으셨소? 구만석이 그 말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마당에 주저앉았지요. 알리면 내가 죽으니까. 버려두고 도망친 죄가 그리 크오? 그치. 구만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소. 무엇이요? 구만석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그 아씨를 두고 온 게 아니오. 시연의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가마를 열지 않았소. 바람이 마당을 지나갔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찼는데 가마가 무겁습디다. 넷이 매는데 다리가 안 나가요. 구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상객이 그럽디다. 가마를 두고 가자고. 두고 가다니. 우리끼리 먼저 내려가서 사람을 데려오자고. 안에 사람이 있는데요. 있으니까 모지 열었소. 구만석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열면 데리고 가야 하지 않소. 그런데 못 데리고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안 열었소. 시연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내려와서 사람을 데려가려 했소. 정말이요. 그런데요. 눈이 사흘을 왔소. 구만석이 그 말을 하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사흘 뒤에 올라갔는데 못 찾았소. 눈에 다 묻혀서. 그러면 봄까지 거기 있었소. 시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아씨가 가마 안에서 열려고 했습디다. 구만석이 제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안에서 문을 두드린 자국이 있었소. 손톱 자국이. 구서방. 그리고 문틈에 이게 끼어 있었소. 구만석이 손가락으로 시연의 품을 가리켰습니다. 댕기가 문틈에 끼어서 뜯어져 있습디다. 시연이 품에서 그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놓칠 뻔했지요. 이 여인이 가마 문을 열려고 몸부림쳤던 겁니다. 그러다 댕기가 문틈에 물려 뜯어진 것이었지요. 시연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째서 달아났다고 하셨소. 상객이 그리 하자했소. 구만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부가 얼어 죽었다고 하면 그 집 혼사가 망가진다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달아난 사람으로 만들었소. 그렇소. 값은 받았소. 구만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연이 다시 물었지요. 값은 받았느냐고 물었소. 논서 맞이기 받았소. 시연이 그 말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논이 지금 이 마을 논반이 되었소. 그러하오. 구만석이 마당에 이 말을 대었습니다. 내가 15년을 그 논에서 나온 쌀을 먹었소. 구서방. 먹을 때마다 목이 막힙디다. 구만석이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내가 봉분을 만들어 놓고 한 번도 못 갔소. 시연이 한참 있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지금 말하시오? 구만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젯밤에 꿈을 꾸었소. 무슨 꿈이요? 그 가마가 우리 집 마당에 와 있습디다. 구만석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문이 열리는데 내가 무서워서 눈을 감았소. 그러고는요. 안에서 그럽디다. 구서방, 나 여기 있소. 시연이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구만석이 소매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선비님, 나를 관에 데려가시오. 구서방, 내가 다 말하겠소. 관에 문서를 넣는데 열흘이 걸렸습니다. 구만석에 진술이 있었으니 일이 빨랐지요. 원님이 충주 황씨 댁에도 사람을 보냈습니다. 혼서를 가져오게 했지요. 지워진 이름 자리를 물에 적셔보니 먹이 조금 풀렸습니다. 아래 글자가 희미하게 드러났지요. 수련이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황도헌은 끝까지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지참금 이야기가 나오자 낯빛이 변했지요. 그해 명씨네가 딸을 보내며 논 5마지기 값을 지참금으로 실어 보냈거든요. 그 가마에 실려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이 이듬해 봄에 황씨 댁 문서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신부가 달아났다면 지참금은 도로 친정에 돌려주는 법이지요.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달아나지 않은 것을 알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원님이 그 대목에서 붓을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름을 지은 까닭이 여기 있었구나. 시연이 그 열흘 동안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보찜을 풀고 문서를 봐주며 밥값을 냈지요. 값은 여전히 안 받았습니다. 그 열흘 동안 마을 인심이 바뀌었습니다. 한 안악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 선비님, 우리 집 문서를 2번 봐 주고도 값을 안 받았소. 그런가? 지난 봄에도 우리 집에 오셨었소. 그때도 안 받았나?
안 받았지요. 이런 말이 돌면서 사람들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허락이 났습니다. 이장하는 날은 동짓달 열일이었지요. 명수련이 시집 가려던 바로 그날이었지요. 날이 맑았습니다. 마을 사람 여럿이 나왔지요. 시연이 앞장을 서고 명신의 노파가 상보를 안고 따랐습니다. 구만석도 왔습니다. 삽을 들고 맨 뒤에 섰지요. 고개를 오르는데 두 시진이 걸렸습니다. 노파가 자꾸 쉬었습니다. 63이 눈길을 오르는 것이지요. 할머니, 업히십시오. 내 발로 가겠소. 길이 험합니다. 내가 그 아이를 보낼 때도 이 길로 보냈소. 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그때는 가마에 태워 보냈는데 노파가 말을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내 발로 데리러 가야지. 시연이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이번에는 무덤 자리를 금방 찾았습니다. 찾으려고 한이 나왔지요. 소나무 두 그루 사이에 봉분 하나가 눈에 덮여 있었습니다. 노파가 그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지요. 그러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수련아. 노파가 봉분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미가 왔다.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어미가 늦었다. 노파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지요. 구만석이 첫 삽을 떴습니다. 떠놓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지요. 아씨, 내가 늦었소. 깊이 파지 않았습니다. 한자 반쯤 판이 나왔지요. 뼈였습니다. 15년이 지났으니 뼈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뼈 옆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놋대접이었지요. 시연이 그것을 보고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손을 담갔던 그 대접이었지요. 혼수로 실려가던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손뼈가 있던 자리에서 붉은 것이 나왔지요. 붉은 앞댕기였습니다. 끝이 한 뼘쯤 뜯겨나간 그 댕기였지요. 시연이 품에서 그 천 조각을 꺼내대어 보았습니다. 딱 맞았지요. 노파가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소리 없이 울었지요. 내가 이 매듭을 지었소. 유고를 함에 담는데 아무도 말을 안 했습니다. 시연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낭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제가 늦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허나 이제 이름을 압니다. 시연이 이 말을 땅에 대었습니다. 유고를 모시고 내려오는 길이 반나절이었습니다. 명신의 선산의 자리를 잡았지요. 아버지 무덤 옆이었지요. 봉분을 만들고 흙을 다졌습니다. 시연이 절을 했지요. 2번 하고 반번을 더 했습니다. 그러고는 보찜에서 붓을 꺼냈지요. 손의 물집은 아직 아물지 않았지요. 그래도 붓을 쥐었습니다. 무덤 앞에 세울 표목에 글씨를 넣어야 했거든요. 표목이라는 것은 무덤 앞에 세우는 나무패지요. 비석을 못 세우는 집에서 대신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제사에 세우는 지방에는 아녀자의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아무 씨라고만 적지요. 그것이 법도였습니다. 그러니 지방을 아무리 써도 이 아이 이름 석자는 어디에도 안 남습니다. 명씨라고만 적히지요. 시연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목을 깎아왔습니다. 전날 밤에 손수 깎았지요. 거기에는 이름을 새겨도 나무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시연이 먹을 갈고 표목을 무릎에 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뒤에 둘러섰지요. 시연이 붓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려서 못 내렸습니다. 노파가 옆에서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비님, 예, 내가 부르리다. 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파가 봉분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련아. 시연이 붓을 내렸습니다. 명수련. 세 글자를 새겼습니다. 쓰고 나니 눈물이 나무에 떨어졌지요. 먹이 번졌습니다. 시연이 얼른 소매로 닦았습니다. 그런데 닦으니 더 번졌지요. 그래도 이름은 읽혔습니다. 노파가 그 표목을 받아들었습니다. 두 손으로요. 이게 우리 아이 이름이요. 노파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보시오. 우리 아이 이름이요. 마을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한 노인이 뒤에서 이렇게 중얼거렸지요. 내가 그 아이 이름을 15년 만에 처음 듣네. 그날 저녁에 명신의 마당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상보를 펴고 상을 차렸지요. 노파가 15년 동안 밤에만 차리던 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마당 한가운데 차렸고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시연이 그 상을 보고 이렇게 물었지요. 할머니, 이 상을 몇 번이나 차리셨습니까? 15번이요. 그동안 아무도 몰랐습니까? 몰랐지요. 노파가 상보를 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 아오. 제사를 지내는데 마을 안악 하나가 울었습니다. 시연이 이 상에서 물었지요. 아는 분이십니까? 모르오. 그런데 어째서 우십니까? 안악이 소매로 눈을 닦았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도 이름이 없소. 예. 돌아가신 지 10년인데 무덤 앞에 뭐라 세울지를 몰라 여태 못 세우오. 시연이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마을이 다 그랬습니다. 집집이 이름 없는 사람을 하나씩 두고 있었지요. 시연이 그날 밤에 마당에 앉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사흘 동안 이 마당에 있겠습니다. 어째서요? 이름을 적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함자를 아시는 분은 그대로 적고 모르시는 분은 시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십시오. 그것도 적겠습니다. 사흘 동안 40명이 넘게 왔습니다. 시연이 그 이름을 다 적었지요. 손이 아물지 않아 붓을 헝겊으로 묶어 쥐었습니다. 그 중에 추 노인도 있었지요. 노인이 마지막에 왔지요. 어르신, 내 처 이름 말인데.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앉았습니다. 내가 어제 사흘 밤을 생각했네. 떠오르셨습니까? 떠올랐네. 노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혼인하고 사흘째 되던 날에 그 사람이 제 이름을 한 번 말했어. 뭐라 하셨습니까? 노인이 한참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름이라 했네. 보름달 할 때 그 보름. 시연이 붓을 들었습니다. 어르신 성씨는요? 장씨일세. 시연이 종이에 세 글자를 썼습니다. 노인이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40년 만이구먼. 노인이 그 종이를 가슴에 넣었습니다. 이제 제사를 지낼 수 있겠네. 그날 밤에 시연이 주막 복로방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그 가마가 있었지요. 눈밭이 아니라 봄 들판이었습니다. 가마채가 땅에 놓여 있었고요. 문이 열리고 여인이 나왔습니다. 다홍 치마에 노랑 저고리를 입고 있었지요. 붉은 앞댕기 두 가닥이 나란히 성했습니다.
끝이 잘리지 않았지요. 선비님, 낭자. 시연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늦어도 오셨지요. 여인이 웃었습니다. 어머니를 뵈었습니다. 압니다. 15 해를상을 차리셨습니다. 압니다.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그 상을 다 보았습니다. 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낭자. 예. 어째서 저를 태우셨습니까? 여인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를 아는 손이었으니까요. 그것뿐입니까? 그리고 여인이 시연을 보았습니다. 이름 없이 죽을까 두려워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시연이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갑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가야 할 대로요. 여인이 가마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다 다시 돌아보았지요. 선비님, 예. 이 가마는 이제 없습니다. 압니다. 그러니 눈 오는 밤의 길에서 누가 떨거든. 여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선비님이 들이셔야 합니다. 시연이 꿈에서 깼습니다. 날이 밝아 있었지요. 그 뒤로 한시연이 어찌 살았을까요? 과거를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상주로 돌아가지도 않았고요. 이 사람이 세제 아랫마을에 눌러 앉았습니다. 추 노인의 주막이 옆에 방 한 칸을 얻었지요. 그러고는 무엇을 했느냐 하면요. 글을 적어 주고 살았습니다. 논문서도 봐 주고 서찰도 써 주었지요. 값은 여전히 허락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했지요. 이 고개에서 사람이 죽으면 시연이 올라갔습니다. 시신을 보고 품을 뒤졌지요. 이름이 될 만한 것을 찾은 겁니다. 문서가 있으면 문서를 보고 없으면 옷고름 안쪽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없으면 마지막으로 손을 폈지요. 죽는 사람은 무언가를 쥐고 죽는 법이거든요. 그렇게 찾은 이름을 종이에 적어 두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니 그 종이가 여러 장이 되었지요. 거기 적힌 이름이 20 남짓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선비님, 그건 왜 적으시오? 찾으러 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안 오면요? 시연이 이렇게 답했다지요. 그러면 제가 부르지요. 이 사람이 봄가을로 고개에 올라가 그 이름들을 소리내어 읽었다고 합니다. 바람 부는 날에 혼자 서서 20개가 넘는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지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저 선비가 미쳤나? 미치기는 저희가 이름 지키는 사람일세. 그런 말이 마을에 돌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추 노인이 갔습니다. 83이었지요. 시연이 그 표목을 깎아 세웠습니다. 장보름이라는 이름도 함께 새겼고요. 명신의 노파도 몇 해 뒤에 갔습니다. 가시면서 그 상보를 시연에게 주었지요. 선비님이 가지시오. 할머니, 이것은 대개 물건입니다. 이제 덮을 상이 없소. 노파가 그렇게 말하고 웃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름을 찾았으니 나는 이제 편하오. 세제 그 자리에 봉분이 다시 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장을 하고 나서 그 자리는 그냥 눈밭이 되었지요. 그런데 지나는 사람들이 거기 서서 잠깐 고개를 숙이고 갔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지요. 그리고 그 뒤로 눈 오는 밤에 그 고개에서 가마를 봤다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한 번도 없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가마는 안 나온다고. 어째서요? 찾을 것을 찾았으니 나올 까닭이 없지.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겨울에 그 고개에서 살아 내려오는 사람이 가끔 있었다는 겁니다. 죽었어야 할 사람들이 살아 내려왔지요. 그 사람들에게 물으면 이렇게 답했답니다. 누가 언 손을 찬물에 담가 주었다고요. 그것이 한시연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누구였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이런 말이 남았습니다. 사람은 숨이 끊겨 한 번 죽고 이름이 지워져 2번 죽지요. 첫 번째 죽음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라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번째 죽음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지요. 부르면 살고 안 부르면 죽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값싸고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름 석자를 기억해 두었다가 소리 내어 불러주는 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 마음에 가장 오래 남은 장면이 있어요. 한밤중에 찾아온 노파가 품에 안고 모퉁이를 풀어놓는 장면입니다. 안에서 나온 건 상보였습니다. 15년을 썼다니 색이 다 바랬겠지요. 딸의 혼산날마다 상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밤에만요. 낮에는 못 차렸답니다. 달아난 아이한테 무슨 상을 차리냐는 말이 들을까 봐서요. 저는 그 대목에서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딸의 이름을 입에 담지 못한 까닭이 잊어서가 아니었어요. 죽었다고 인정해버리면 그걸로 끝이니 딸아이가 달아났다고 여겨야 어딘가에 살아있는 것이 되니 그래왔던 거죠. 그래서 온 마을이 손가락질하는 그 거짓말을 어머니가 15년을 붙들고 산 겁니다. 딸을 지키려고요. 그러다 마침내 그 이름 석자를 소리내어 부르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기까지 15년이 걸린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름을 부르고 살지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게 평생 못 넘는 고개더군요. 부르는 순간 정말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요. 이야기 속에서 사람은 숨이 끊겨 한 번 죽고 이름이 지워져 2번 죽는다 했지요. 첫 번째 죽음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하늘이 정하는 일이지만 그런데 2번째 죽음은 다릅니다. 부르면 살고 안 부르면 죽는 것이니까요. 그건 남은 사람 손에 달린 일이지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들려주시면 정말 반갑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신행길과 이름에 얽힌 이야기 한 자락 가만히 더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야기에서 나온 그 꽃가마 말이에요. 시집가는 딸을 태우는 가마는 그냥 곱게만 꾸민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잡기가 범을 무서워한다고 하여 지붕에 호랑이 가죽을 얹었다지요. 거기다 흰 천으로 휘장을 둘렀고요. 가마한 바닥에는 숯하고 목화실을 깔고 그 위에 방석을 놓아 딸을 앉혔습니다. 숯은 액을 막으라고 목화씨는 자손이 번창하라고 넣은 것이라지요. 호랑이 가죽에 흰 휘장에 숯까지 참 별걸 다 했다 싶지요. 그런데 저는 이게 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닐까 싶더군요. 멀리 시집 보내면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애지중지 보낸 딸의 이름이 정작 어디에도 안 남는 일이 많았습니다. 옛 문서를 보면 여인은 이름 대신 아무개의 딸, 아무개의 처라고만 적힌 경우가 흔해요. 집에서도 이름 대신 태코로 불렀지요. 어디댁, 무슨 꼴댁 이런 식으로요. 우리 이야기에서도 그 신부를 다들 아씨라고만 불렀잖아요. 그래서 온 마을이 그 아이를 알면서도 이름은 아무도 몰랐던 거.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달빛 아래 이야기에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